안녕하십니까. 자, 메가랜드에서 우리 중개사고 예방기법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제 중개사고 예방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중개사고 예방기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다 하셔서 합격을 하셔서요. 이제 창업을 계획 중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이제 이 강의를 주로 수강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디 용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서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중개 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 중개 사고의 어떤 정의라든가 뭐 그다음 또 우리 또 재밌는 뭐 이런 만화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중개 사고라는 것이 사실 좀 이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좀 막연한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게 중개 사고지? 뭐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이제 좀 머릿속에 좀 정립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잠시 갖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개 사고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한번 좀 내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개 사고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개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무슨 법조 몇 조에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판례가 더군다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개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강의의 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이 중개 사고가 어떤 것인지 정의를 좀 먼저 내리고 좀 해볼게요. 중개 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나 중개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해놨는데 이게 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의 또는 과실이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의 과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이제 법제 30조에 보면 1항에 제가 이제 법제 30조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뭐 민법이나 뭐 이런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1항에 보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과실 책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정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를 원래는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공하는 것 자체, 요게 이제 법제 30조의 2항에 보면 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말하자면 사무소를 빌려준 원인, 어떤 이유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했다. 누군가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고의과실이나 아니면 사무소를 빌려준 원인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중개사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개사고 발생 확률은 얼마나 될 거냐 뭐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가장 우리가 확률적으로 좀 뭐랄까 좀 드문 경우가 로또 당첨될 확률, 뭐 1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인데 이거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요게 이제 다 통계를 가지고 좀 만들어 놓은 어떤 흐름이긴 한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요. 엄청나게 드문 우리 확률로다가 로또를 이제 우리 당첨받을 수 있죠. 로또에 당첨될 확률하고요, 벼락 맞을 확률하고 비교해 보면 벼락 맞을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높다 그래요. 그리고 중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없지 않은 어떤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 좀 우리가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교통사고인데 이 교통사고하고 이 중개사고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요. 왜 좀 관련이 있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개사고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요 어떤 예를 좀 많이 들어 드릴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이 교통사고를 내서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과정하고요. 중개사고 발생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예, 근데 우리 중개업을 할 때도 그냥 우리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고 이제 중개업을 하잖아. 뭐 공제나 공탁 같은 거. 예,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사고가 좀 액수가 좀 크다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중개사고의 경우고, 뭐 얼마 안 된다, 뭐 몇십만 원 안쪽이다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뭐 송금하고 그냥 합의하고 말잖아요. 이 중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큰 사고가 아니다, 뭐 몇백만 원 안쪽에 이제 들어오는 사고다 그러면 내가 그냥 대신 변제하고 그냥 보험 처리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 물론 이제 액수가 크면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유사성을 갖는 그런 두 가지 사고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약 한 2천만 대 조금 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2천만 대가 넘는 자동차 중에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중개사고도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2만 명 정도, 12만 명에서 약간 좀 부족한, 뭐 11만 9천 명 정도. 이따 이제 통계치는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정도의 우리 개공들이 있어요. 우리 개공, 개업공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 또 플러스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소공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실 때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중개보조원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실무로 넘어가면 중개보조원을 또 무시 못해요. 왜 중개보조원을 무시 못하냐면 인원도 많은 데다가 이분들이 실제 실무에서는 중개업무를 다들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브리핑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계약서도 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고를 많이 치는데, 의외로 이제 우리 개공하고 소공이 이렇게 치는 중개사고보다는 이분들이 치는 중개사고가 더 많을 정도로 이분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보면 이렇게 개정되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뭐 가령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같은 거 할 때 중개보조원의 어떤 명칭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아예 그 명시하지 못하도록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취지가 이 실무에서 이 중개보조원들이 사고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이분들은 그냥 뭐 가령 손님이 어떤 땅을 한번 보여주고요. 이 땅에다가 집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집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어보면 중개보조원들이 이런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서 당연히 땅이 있으니까 집 지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럼 한 5층도 지을 수 있나요? 5층 아니라 그냥 올리고 싶으면 돈만 있으면 다 뭐 10층이든 20층이든 올리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실제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법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이 있다고 해서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집을 못 짓는 땅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가령 뭐 2층짜리 뭐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2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5층 당연히 안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무지한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뭐 5층이든 뭐 10층이든 돈만 있으면 다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중개사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사고가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게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차가 2천만 대가 넘으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가 또 훨씬 확률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그냥 재미삼아 넘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 우리 보통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 교통사고 발생하는 확률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구나 다 합격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좀 힘든 어떤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제가 스스로 박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그 사고가 중개사고의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공부하실 때 좀 많이 배워보셨는데 확인 설명 법제 25조에 있는 의무인데, 물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우리 이제 취득할 우리 의뢰인이죠. 뭔가 사려고 하는 사람 또 임차하려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게. 근데 이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를 한번 좀 만화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만화는 뭐 제가 그리거나 그런 만화는 아니고 우리 뒤에 쪽에 이제 출처를 제가 명시를 좀 해놨는데,
우리 법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누구한테나 이게 좀 오픈해주고 싶은 그런 만화라서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만화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제목은 뭐냐면 정여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부죠. 이렇게 이제 부부이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어떤 집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이 매수한 집이 아니고 임차한 집입니다. 새 들어간 집이고요. 이제 남편이고 임차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목욕을 하다가 벽에 이제 금가고 이런 거를 이제 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예컨대 밖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벽에다가 낙서를 이렇게 이제 뭐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집을 임차로 올 때 이 벽 상태나 이런 거를 면밀하게 이제 우리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벽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도배 되어 있고요. 도배 안 됐다 하더라도 뭐 여기다가 뭔가라도 이렇게 걸어놨을 확률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액자가 걸려 있었다는 거죠. 요 자리에 이제 크게 액자가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낙서가 되어 있는 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중개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여튼 뭐 이건 뭐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못 살 정도는 아닌 거죠. 약간 좀 과장되게 그린 만화예요. 근데 몇 개월 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날이 이제 좀 썰렁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 식구들이 좀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를 좀 이렇게 가동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딱 우리 들으면 중개 사고예요. 이런 게 왜 중개 사고냐면요. 우리 확인 설명서에 보면요. 보일러 작동 상태, 정확히는 열 공급 시설의 작동 상태를 꼭 확인해 주도록 서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우리 그 의무 위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 난 집에서는 보일러가 고장 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일러 고장 난 걸 어떻게 하냐? 보일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상태에 관한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집에서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서 그렇죠? 살아본 사람한테 물어서 이거를 이제 고지 받아 가지고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고장이 났다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한 거죠. 여름에. 지금 여기 요 사람이 이제 개공이에요. 요 사람이 이제 개공을 표현한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개인적으로 법무부에서 이제 개공을 저렇게 이제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린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할 수 없는데 요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뭐 아주 뭐 젊은 친구들도 많고 샤프한 사람도 많고 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는 한데 아무튼 요 분이 이제 개공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확인 설명서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임차할 사람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임차인이 한여름인데 이거를 보일러를 가동시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한테 즉 이거 확인해 보지 않은 임차인한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과실이냐면 전형적으로 개공의 과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인을 다 했어요. 확인을 해보고 물론 이제 여기서 사인을 하는 그 이 종이가 바로 확인 설명서인데 이 확인 설명서 상에 아까 얘기했던 보일러 작동 상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 여기 보일러 작동 상태에 양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일러 양호. 왜냐하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양호라고 체크를 해야만 이 사람이 사인을 할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불량 뭐 혹은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사인 안 했겠죠. 이걸 보면서 이걸 고장나는 집을 뭐 정감이 있다고 들어갈 일은 없잖아. 나는 고장났으니까 정감이 이런 바보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고쳐주세요. 여기서 고쳐주세요라고 전화한 대상이 누구냐면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근데 여기서 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 당연히 맞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10건이 발생이 되면요. 5명 정도는 임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연히 집주인한테 고장났으니까 전화하겠죠. 그죠? 근데 그 10 중에 5명 정도는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냐면 개공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이요. 임대인한테 전화하는 것도 당연히 맞고 개공한테 전화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왜 당연히 맞냐면 임대인은 이제 이 임차인이 이 집에서 주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하는 것은 왜 전화를 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기 때문에 이 중개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가 보일러 작동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정상이라고 했지 않았어? 라고 확인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너가 책임져 라고 하면 개공이 이 보일러값 물어줘야 돼요. 이게 정확히 법률적으로 판단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변상해주거나 뭐 수리해주거나 최소한. 근데 사실 이제 보일러도 이제 뭐 저희 집도 이제 보일러가 몇 년 전에 이제 고장이 나가서 수리 이제 해보려고 했더니 수리하는데 35만 원이고요. 새 걸로 바꾸는데 6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수리해봐야 또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AS 기사가 아예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업을 하는 거죠. 이거 수리해봐야 1년 쓰는데 또 고장 날 겁니다. 그때 또 뭐 몇십만 원 또 들어가니까 이참에 새 걸로 가시죠. 그래야 뭐 한 4, 5년 더 쓰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새 거로 만약에 바꿔준다고 하면 못해도 한 60, 70 이 정도 깨지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엄연히 중개사고고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중개사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발생하니까 이 법무부에서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대. 정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의 얘기냐면 임대인의 얘기입니다. 정상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임차인 당신이 이 사람이 서명도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그 여름에 뭐 보일러 이제 작동 상태 확인을 안 하긴 했지만 날이 좀 추워져 가지고 보일러를 작동하는데 몇 달 동안 가동을 안 해서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당신들이 보일러를 뭐 잘못 만져서 고장 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이나 보일러는 안 틀어봤는데 이게 안 틀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거를 확인 설명을 해주도록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중개업자로부터 확인 설명서를 꼭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업자는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도 관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법원에 이제 뭐 우리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중개업자, 뭐 중개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노력을 해서 바꿔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복덕방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복덕방업자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상당히 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복덕방업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도가 그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표현으로 복덕방업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는 이 말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복과 덕이 쌓이는 이런 장소기 때문에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의 의도가 보통 불순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어떤 하나의 그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우리 그 확인 설명서상에 이거를 꼭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보면 이 상태는 사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고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우리 배워보셨죠? 그 세부 확인 사항이라서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중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보일러 작동 상태 어때요? 그 임대인은 이 집에서 살아본 사람이니까 이거를 꼭 물어서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이
조사한 사항을 고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정상, 뭐 양호 이런 식으로 체크할 게 아니라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여기서 뭐 정상이면 정상, 뭐 불량이면 불량, 보통이면 보통 이거를 말하자면 기재를 하고 이거를 근거를 남겨놔야 돼. 이 근거를 남긴다라는 거는 여기서 상태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임대인이 혹은 매도인이 고지한 사항이다라고 반드시 기재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개업공인 책임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개사고라서 한번 만화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권리관계 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중개사고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통 중개사고가 이제 물건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중개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하고 또 상관없는 그 외적인 또 중개사고가 있어요. 법률적인 뭐 경제사고라든가 뭐 경제적인 법률사고 이런 것들이 있죠. 중개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이 중개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건에 대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관계 이것도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만화를 한번 보시죠. 역시 이제 법무부 제공 자료입니다. 여기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제 생겼네. 이것도 뭐 머리 벗겨지고 뭐 배 나오고 나이 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계공으로 좀 그리죠.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가 되고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집을 구경하러 와서 뭐 외관이나 뭐 내부가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다는 표시로 이제 했으니까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이제 내렸단 말이에요. 결정을 내렸고 전망도 좋고 뭐 해가지고 이제 남편은 그래도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야지 했는데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 보셔야죠.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확인해 보나마나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근저당이 약간 있었는데 이 근저당이 약간 있었는데 얘가 선순위라는 거예요. 선순위 근저당이 약간 있었고 그럼 우리 임차인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 대비 우리 20%가 안 된다. 그럼 우리 이제 가정해 볼게요. 자, 시세가 10억입니다. 시세가 10억이고 근저당이 이제 선순위가 우리 이제 2억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제 아직 8억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보증금, 이제 임대차 같아요. 전세금이 뭐 한 5억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전부 더하면 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세 이제 3억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 뭐 한 3억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 3억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이게 경매 넘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뭐 한 7억 정도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거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액면가로 봤을 때는 전혀 하자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근저당이 아예 없는 물건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만화 내용대로.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이제 해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제 뭐 다 계산해가지고 뭐 시세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보증금을 이제 다 이제 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11달, 뭐 거의 한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와인파트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이제 전화가 왔냐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것 같다라고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우리 시세 대비 뭐 한 20% 정도밖에 근저당이 없는데 왜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다 확인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럴 일은 없는데 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임차인은 확정일자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최악의 경우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한테 임대인이죠 미납한 국세가 있었다는 거죠. 미납 국세가. 그래서 이게 경매가 넘어온다. 국세가 좀 많으면 경매 넘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경매보다는 이제 공매로 넘어가는 게 맞죠. 이건 뭐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그림 많아요.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미납 국세가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국세 있잖아요. 이 국세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방세도 있지만. 그럼 이 우선 면제권과 이 우선 면제권은, 우리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서로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충돌해요. 그러면 국세가 우선이냐, 우리 임차보증금이 우선이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본다면, 이 또 경매하고 좀 관련이 좀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누가 우선이다, 이런 게 없어요. 누가 우선한 게 없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이 국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법정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할 날짜, 이거를 이제 법정 기일이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통상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세법 시간에 아마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세법 배운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하진데, 요런 부분은 좀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고지납이다 해서 국가기관에서 이제 고지하면 고지일이 되는 거죠. 고지일. 네.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세를 내시오라고 이제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럼 그 고지일이 이제 법정 기일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선 면제권은 이제 이거를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 그렇죠? 네. 이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춘 이길 날 뭐가 생기냐면 이제 우선 면제권이 생기고, 요거는 법정 기일 날, 즉 고지일 날 이제 우선 면제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길과 이 고지일이 선후 관계에 따라서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 이 사례에서는 뭐가 우선이 된다라고 지금 본 거냐면 여기가 우선이라고 본 거예요. 고지가. 그러니까 여기 고지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이제 생겨 버렸냐면, 얘가 먼저 우선 배당을 받고 얘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이 경매 넘어가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면 1번에 이제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냐면 근저당권이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얘가 1번 배당을 받고, 그리고 국세가 우선 면제를 받아요. 그리고 3순위로 말하자면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뭐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 임차인이 일부든 아니면 이 국세가 많으면 전부든 떼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납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해 줘야 돼요. 누가 확인을 했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임차인이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가 그 금액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여기는 없지만 지방세도 당연히 확인해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꼭 확인 요청하세요. 이 요청을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권리관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확인 설명서에 보면 권리관계라고 이제 4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나중에 확인 설명서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중개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 권리관계는 공시되는, 즉 등기되는 말하자면 그 권리관계를 쭉 적는 거예요. 뭐 근저당이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실제 권리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가 뭐냐면 이런 거, 국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 줘야 돼. 실제 권리관계. 이게 왜 국세가 실제 권리관계 안에 들어가냐면 조세채권, 이 조세채권도 하나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조세채권은 우선 면제권에 있는 아주 무서운 권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임대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간에 매도인 혹은 임대인한테 우리 이제 그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떼갖고 와달라고 해서 그거를 사실 첨부시켜줘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다. 여기 보면 납세 증명원, 이거를 꼭 확인 요청해야 되는데, 이 요청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공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중개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소송 걸릴 확률이 많은데,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개공이 이용은 패소입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 임차인 부부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우리 개공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개공 이 사람들 변제해줘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가장 자주 발생되어지는 우리 중개사고의 어떤 내용들을 만화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중개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우리 어떤 피해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피해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악인은 많다, 악인은 많다. 그리고 모르면 당한다. 우리 모르면 당연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민법 공부하실 때 선악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선악. 그래서 선의일 때는 몰랐다. 그러면 선의일 때는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시험에서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봤을 때 선의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선의인 어떤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실제 실무에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뭐 떳떳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모르면 당하는데 그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률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한 사람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야만 그게 뭐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 20년 넘게 이 그 중개사법이라든가 중개 실무 쪽 강의를 하다가 뭐 경매 쪽 뭐 이런 쪽 강의하다가 경험해 본 어떤 바에 의하면 그 당한 사람들이 몰라서 당한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100% 받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절반을 받든 30%를 받든 뭐 이런 구도이지 이거를 전액 이렇게 보호받는 그런 제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모른다고 해서 떳떳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모르는 사람이 이 모르는 당한다라는데 이 모르는 주체가 임차인이거나 매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물론 당하지만 이 모르는 사람이 개공이면 되게 그 우리가 중개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죠? 알선하는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당할 확률이 아주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거래를 평생 뭐 한 10번 안쪽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사고 팔고 뭐 임대차하고 해봐야 평생을 살아봐야 10번 안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이거를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걸 수백, 수천 건의 거래를 알선하다 보니까 이 모르는 주체가 만약에 개공이면 이 당할 확률이 아주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 일반 그 뭐 방송이라든가 공중파 또는 뭐 메이저 그 신문사에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만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인데 2014년도에 있었던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인천 깡통주택 비급 뭐 장애인 가장의 죽음이다 이랬는데 장애인 가장이 자살을 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신문 캡처한 뭐 이렇게 실제로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인데 이런 그림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사 내용이 뭐냐면 아내와 두 자녀를 둔 장애인 가장이 2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2급 지체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뭐 이런 어떤 기능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라 분이라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던 분들인데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49밖에 안 되는데 신라를 뿌리고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구두방에 보면 신라 같은 게 이제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서 그냥 현장에서 즉사한 그런 사건인데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새 들어 살던 임대하던 임차하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돈을 배당을 이렇게 주기는 했는데 이걸 또 못 받게 된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내하고요 11살, 9살 먹은 두 자녀를 남긴 상태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에요. 참 애들도 참 안 됐고 뭐 우리 배우자도 좀 안 된, 그러니까 나머지 세 식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내막이냐면 요런 전단지 아마 가끔 보셨을 거예요. 융자 많은 아파트, 빌라 이걸 이제 산다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당일날 현찰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뭐 대출 이런 게 아니라 현찰을 드릴 테니까 융자 많은 이런 거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사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융자가 많고 지금 뭐 당장 경매 넘어갈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런 데가 전화를 해서 금매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런 뭐 아파트, 빌라, 주택 이런 것들을 금매로 사는 거예요. 금매로. 그래서 이 주택이 이제 그런 주택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이제 금매로 아무튼 팔린 그런 아파트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샀어요.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삽니다. 사가지고 세를 또 놓는 거예요. 어떻게 세를 놓냐면 뭐 이런 전세, 뭐 전세 2,300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이 그 사망한 장애인 부부, 뭐 이 부부들도 아파트인데 전세가 2,500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2,500이면 물론 지역이 뭐 인천 지역이고 뭐 꽤 오래된 일이라서 10년 가까이 된 일이라서 뭐 그때 시세가 얼마였는지는 저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500이면 아파트 전세 치고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싸게 그 전세를 놨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 아파트를 이제 이게 금매로 매도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거를 을이 이제 금매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에 샀냐면 1억 6천에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융자 많은 아파트겠죠.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금매예요, 금매. 금매로 이제 매수를 해서 이 과정에 이제 개공이 이제 물론 중개를 해줬겠죠. 이 개공은 문제될 게 특별히 없어요. 그냥 매매를 중개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이 을이 이제 나쁜 놈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을이 이거를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시세는 뭐 예컨대 이제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2014년도니까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해니까 우리 새마을금고 뭐 제2 금융이죠. 새마을금고에서 1억 7,3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이 은행놈들도 나쁜 놈들인 거죠. 왜냐하면 매매가가 1억 6천인데 1억 7,300만 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뭔가 얘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줄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해줬는지는 저도 알 수 없으나 여기도 이제 법무사가 하나 또 개입이 됐겠죠.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법무사는 근저당권을 또 잡은 거예요. 물론 1순위로 잡았겠죠. 그래서 이게 근저당 1순위가 일단 잡힌 집인데 이렇게 끝까지 잡혀 먹고 또 세를 줘버린 거예요. 이 병한테. 이 병이 뭐냐면 장애인 부부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자살했던 장애인 부부한테 대출을 이제 낀 집을 이제 그 세를 줬는데 시세보다 싸게 준 거예요. 2,500. 그렇죠? 여기서 이 개공이 말하자면 중개사고를 친 거예요. 여기서는 왜 이게 중개사고냐? 이런 경매가 넘어가면요. 경매가 넘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시세대로 그대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세대로 안 팔리면 어떻게 팔려? 그럼 이게 유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유찰이 되면 이 지방법원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에서 30%씩 다운이 돼요. 이걸 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매 용어로 저감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 2억에 만약에 이제 1회 경매 가격이 2억에 잡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30%가 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 다운이 되면 6천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이. 그러면 2억에 이제 진행했던 우리 1회차가 1회는 이제 2억이 되고 2회는 6천 빠지니까 1억 4천으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조금 더 써가지고 이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억 4천이면 한 2천 더 써가지고 1억 6천 정도의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2억 6천에 낙찰이 되면 새마을금고 받을 돈도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1번 근저당 받고 장애인 부부가 못 받을 확률이 많은 이런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개공도 사실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었냐면 여기서 한번 적어드리면 이 2,500만 원이면요. 2,500이면 말하자면 이 개공 입장에서는 우리 저 장애인 부부한테 이게 소액이다. 소액 임차인이니까 당시 이제 인천 저 지역에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되어지는 금액이 2,200이었단 말이에요. 2,200. 그러니까 2,200만 원. 그러니까 2,2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배당이 되니까 지금 이 장애인 부부한테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2,5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내셔도 2,200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되니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게 경매가 넘어가서 이게 좀 싸게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사장님은 300만 원만 손해를 볼 거니까 그냥 들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장애인 부부들 입장에서는 개공의 말을 믿고 말하자면 이제 그래 내가 손해를 만약에 최악의 경우 보더라도 300만 원만 손해가 된다고 하니 나는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겨버려요. 실제 2,200만 원을 법원에서 이제 우리 배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 몫으로 이제 떼어 놓은 거예요. 누구의 몫으로? 말하자면 최우선 변제권자인 장애인 부부한테 2,200만 원을 배당하겠다고 배당 몫으로 이렇게 딱 떼놨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배당이의 신청, 배당의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왜 여기서 제가 아까 새마을금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경매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기도 해요, 사실은. 어떤 일이냐면, 이게 지금 1억 7,300만 원이 대출 나간 집에 이 임대차가 더군다나 소액으로 들어올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차인은 그러니까 이런 2,500만 원 이 임대차가 소위 말하면 우리 은행의 어떤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일종의 사회행위로 본 거예요. 얘가 이제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행위.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우리 어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회행위로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걸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배당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 주지 말라고. 이거 사회행위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짜 임대차다. 근데 사실 이게 가짜 임대차가 아니고 진짜 임대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배당할 돈은 몫은 되어 있는데 법원에 이제 공탁이 되어 있는데 배당 이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걸려버리니까 법원에서는 이 장애인 부부한테 2,20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근데 경매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돈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일단 집을 얻어서 이사 가고 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임차인이니까 승소를 받아서 이걸 타내면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이참저참 뭐 이제 그냥 분실해서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제가 요거를 좀 사건을 재구성을 해서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여기서 악인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일단 악인이냐면 일단 이 개업공인중개사 저는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몰라서 이런 사고를 친 거죠. 몰라서 사고를 쳤는데 물론 이게 1차적인 중개사고의 문제도 생기지. 이 원인 제공을 얘가 했으니까. 근데 여기 은행에서도 이건 참 나쁜 은행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담당한 직원이 좀 나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마을금고에서 이 대출금 회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직원 입장에서 자기가 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먹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변호사를 물론 새마을금고에 이제 말하자면 그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 위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처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쥐를 모를 때 출구를 좀 놓고 모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쥐가 달라들어서 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나쁜 변호사인 거죠.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모든 변호사가 나쁘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사건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지금 쟁점되는 돈이 2,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200만 원이면 이 변호사 사건 수임 받았을 때 수임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예컨대 뭐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치죠. 그럼 300 때문에 어떤 가정을 좀 파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흥분하게끔 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중개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업공인중개사들은 항상 명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를 그러면 조심해야 되느냐,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대출이 많은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차를 알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선을 하기는 하되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요. 월세로 그냥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출금이 좀 적은 물건을 좀 중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사실은 제일 나쁜 놈은 얘죠. 얘가 이제 가장 악인인 거죠. 이거 나쁜 놈이니까. 해서 얘가 이제 이거 대출 받고 우리 이자고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갚고 그냥 대출 임대차까지 주고 난 다음에 그냥 도주한 그런 사건이죠. 얘는 그냥 도주했어요. 도주한 사건.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얘는 나중에 이제 잡히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들이 너무나 많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알고도 당한다. 아까는 제가 모르면 당한다 그랬는데 알아도 당한다. 그런 경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TV 화면을 말 그대로 이제 그 캡처를 한 화면인데 이게 뭐냐면 땅 주인과 똑같이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뭐 아무개다, 홍길동이다 그러면 내가 그냥 홍길동이라고 그냥 개명을 해버린 거야.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0억짜리 땅을 그냥 꿀꺽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땅 주인 입장에서든 아니면 이 땅을 다시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중개해주는 개공은 전혀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잠깐 보여드리면 2015년도의 일인데 이건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명을 해서 이제 90억 되는 땅을 이제 그 꿀꺽한 그런 사건인데 천안에 있는 토지예요. 천안에 있는 토지고 유모 씨가 79 정도 된 유모 씨죠. 사기꾼인데 또 다른 유모 씨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성씨는 이제 유 씨인데 3살 차이니까 뭐 얼핏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죠. 이렇게 사기치는 이게 사기꾼 놈인데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 씨는 60년대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 60년대만 하더라도 등기부에 주민등록 번호가 그 기재가 안 됐었어요. 이 60년대만 해도 등기부가 소유자 그냥 이름 정도만 이렇게 들어갔지 주민등록 번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노린 거죠.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바꿔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은 거예요. 초본을 발급받아가지고요. 구청을 이제 가서 대장, 토지대장에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대장에 왜 주민등록번호가 있냐면 이 토지대장은 과세를 하기 위한 대장이니까 주민등록 어떤 번호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이 번호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정을 요구해가지고요.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원래 이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이 사람의 번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무원이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등기부상의 이게 그 이름과 그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온 어떤 신분증상의 이름은 똑같은데 주민등록 번호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또 등기부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고 하니까 공무원은 그냥 그대로 믿고 그거를 그냥 말하자면 그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등기부에는 자기 바뀐 이름으로 이제
이름만 이제 되어 있고, 토지 대장에는 이름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내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완벽한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이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기다 아니다 이거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이건 알아도 당하는 사기일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 내막은 이제 어떤 내막이냐면 이 토지를 말하자면 개공을 통해 가지고 제3자에게 뭐 90억에 매도한 그런 사건이 이제 개공이 여기서 이제 중개 사고가 된 거죠. 왜 중개 사고는 이런 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확인을 했었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등기부에 무슨 뭐 그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한테 뭐 수사권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될 어떤 뭐 권한이나 이런 게 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판사는 기본적인 어떤 신의 성실의 의무라든가 성관주의 의무에 입각해서 이런 거 정도 확인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를 상대로 이제 얘는 이제 도주해 줄 테니까 얘한테 이제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얘한테 얘한테 넘어가는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모 씨 이렇게 사기꾼 놈이 얘한테 팔은 등기 자체가 이전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얘한테 이 원 소유자는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당연히 이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성소를 받았는데 이 제3자가 개공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는 왜 확인도 안 하고 소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한테 이제 이거 중개해줬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방어할 수밖에 없느냐. 위조 신분증인지 확인하는 방법. 일단 뭐 육안으로 먼저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고요. 민원24시라는 우리 홈페이지 있죠? 우리 거기 가서 주민등록 확인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판사가 그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자분들 그 민사소송 여러 건 걸려가지고 수십 건입니다. 그동안. 걸려서 이제 재판에 참가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면 뭐 답변사라든가 뭐 준비 서면이나 이런 것도 좀 써드린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면 이제 재판에 제가 좀 이렇게 가보면 판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그 개공 피고라고 부르죠.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이런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하긴 뭐래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판사는 기본적인 이제 소송이 들어오니까 우리 피고한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액이 아니든 일부라 하더라도 판결이 떨어져요. 손해배상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진짜 한번 해보세요. 1382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그 전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입력하면 이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진짜 번호인지 아니면 가짜 번호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해봐 드리면 이게 그 민원24시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뭐 식별 요령 뭐 이런 거 위변조된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좌우로 흔들어 보면 뭐 생기는 뭐 이런 거 이제 안내해 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명 그러니까 내가 그 조회할 사람의 이름 주는 번호 이제 우리가 신분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발급 날짜 그리고 이제 요거 입력해 주고 확인을 딱 누르면 진위 여부 뭐 제 걸로 한번 해봤더니 제가 있고 일치합니다. 진짜라는 거죠. 진짜.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우리 주민등록증 안 갖고 다니고 운전면허증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이제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면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시는데 도로교통공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시면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 일치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확인. 인감증명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인감증명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본인이 발급했는지 뭐 발급이 된 인감증명서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그 민원 24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면, 그리고 확인을 했으면 이런 거 화면을 좀 캡처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놓으면 더 좋고, 캡처해서 그냥 전산으로 이렇게 어떤 거래건이다 그러면 거기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렇게 그 사고가 좀 터지면 이런 거를 난 이거 확인을 다 했다 그러면 판사가 아주 훌륭한 개공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확인, 이걸 우리가 성관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를 다해서 확인하면 우리는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성관주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인감도 이렇게 발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거, 그러니까 민원 24시에서 발급되어지는 문서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문서들의 번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실제로 그게 증본인지 아닌지, 발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확인해 주니까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본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